예, 안녕하세요. 예, 보조강사 장재영입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은 이게 저희가 지금 STM 3일을 배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세부적으로 깊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전체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배포를 할 건데 이거 저기 그 매뉴얼에 예, 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자꾸 저희가 지금 앞에 보면 클럭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파워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GPIO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이머 배우고, 그 다음에 뭐 ADC 배우고, 이렇게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구성도를 잊어버리시면 이게 다 전부 다 흔적 없이 날아가요.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봤을 때 얘기예요. 전체를 봤을 때 그림이 없냐? 이걸로 안 되나? 자, 이게 지금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이 코어에서 프로그램을 얹었을 때 어디로 얹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램과 그 연동을 해서 정보를 통신하는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클럭이라는 걸 줘야 되잖아요.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 CPU 말고 이 프레시, SRAM, 그 DMA 이런 것들이 다 CPU의 주변 디바이스, 주변 장치예요. 디바이스예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무조건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통신의 방법이 이 버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기 버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AHB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1과 2로 나눠져서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클럭이 생성이 되면 버스를 뭘 쓸 건지도 지정을 해야 되고 어느 걸 쓸 건지도 지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럭을 정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 MVIC나 RCC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쓰려는 게 GPIO면 GPIO에 해당되는 브릿지라든지 이런 이 버스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흐름을 계속 그 머릿속에 되뇌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크리스탈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RCC가 지원이 되고 PLL이나 여러 가지를 클럭을 정해서. 근데 왜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전체를 자꾸 보셔야 돼요. 전체를. 이렇게 부분은 저희 조광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치는 경우는 자꾸 이 부분에 빠지기가 쉬워요. 결국 저희가 배우는 건 이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락이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지가 않으면 그래서 예제 샘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 샘플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하고 예를 들어서 조광사님 그 영상에서 GPIO B로 만약에 그 무언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GPIO D로 해보겠다. 그리고 뭐 타이머 0번을 썼다고 어딨죠? C스틱을 썼다고 하면 난 타이머 1번을 써보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맞는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면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익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 인터럽트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것도 이 전체 흐름도에서 이걸 여기를 내가 놓쳤구나, 여기를 놓쳤구나, 여기서 이렇게 값을 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서 뭔가 와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들을 계속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를 뭐 A4지 절반만하게 그러면 A3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하셔서 그걸 책갈피로 쓰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 그 라인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시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지. 프로그램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고 JTAG 이쪽에서 꽂아지고 클럭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8메가를 할지 뭐 16메가를 할지 자 이런 것들이 와서 여기 외부 크리스탈을 이쪽에 거 어떻게 쓸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계속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느 한 부분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강사님이 이제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의 그 세부적인 GPR을 쓰시려면 어떻게 됩니다. 타이머를 쓰시려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잊어버리시면 부분도 나중엔 헤매요. 여기서 이게 영향을 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APB 얘가 1이었어, 2였어, 1이었어, 2였어, 막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저기 엄지손톱만한 칩에 불과한 건데, 내부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제가 학습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해서 항시에 그냥 책갈피로 쓰시면서 이걸 넘기면서 보다가 지금 내가 지금 타이머에 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쪽에 타이머에 있구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새롭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요렇게 한번 더 해보셔라 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6일차 먼저 텍스트 LCD 모듈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텍스트 LCD 역시 리모컨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모컨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방법이 하드웨어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펌웨어 부분에 아무래도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텍스트 LCD 모듈의 특징 및 구조. 네. 항상 그래왔듯이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구조를 알아보는데 내부 구조, 외부 구조를 나눠서 알아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작 타이밍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이 텍스트 LCD 모듈에서는 동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혹시 타이밍을 또 나눠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어 명령 및 초기화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네, 이 텍스트 LCD 모듈 내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레지스터가 그 안에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 메모리에 해당 명령을 써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특정 명령이 수행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어 명령과 초기화 프로그래밍 순서까지 알려드린 다음에는 실제로 문자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에 대해서 코드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텍스트 LCD 모듈의 특징입니다. 이 텍스트 LCD 모듈은 지정된 위치에 도트 매트릭스 방식으로 아스키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LCD 모듈이다. 이 도트라는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도트. 이건 온오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일종의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트를 매트릭스, 열과 행을 쫙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식 아시죠? 네. 그런 도트 매트릭스 방식으로 아스키 코드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LCD 모듈입니다.
그리고 LCD 모듈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ASCII 문자 모양에 맞는 도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ASCII 코드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가 따로 있고요. 그에 맞는 도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모리들을 이용해서 5 곱하기 7 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5 곱하기 8인데요. 그래서 문자들을 잘 보시면 맨 밑에 한 줄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D 모듈 소자는 LED처럼 스스로 발광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백라이트 LED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별도의 백라이트 LED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림이 나와 있죠. 백라이트 유닛. 예. 백라이트 유닛을 위해서 이 A라고 하는 단자와 K라고 하는 단자가 또 이렇게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단자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내부 구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딱 봤더니 이 DD램, 뭐 CG램, CG롬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가 있네요. 그리고 뭐 타이밍 발생 회로를 거쳐서 뭐 시프트 레지스터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LCD 판넬에 무언가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구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D램입니다. 이 DD램은 표시할 문자들의 ASCII 코드 데이터가 저장된 내부 메모리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ASCII 코드가 미리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DD램은 총 80개의 번지가 있으며 실제로는 32번지만 디스플레이 된다. 예, DD램이 총 80번지. 이 메모리에 DD램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디스플레이가 되는데요.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2행 곱하기 16열. 그래서 요만큼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써주시게 돼도 디스플레이 되는 건 2영역만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표시할 문자들의 ASCII 코드 데이터가 저장된 그런 메모리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CG램과 CG롬입니다. 이거는 그 문자 코드가 쓰여진 게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폰트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기 위한 그런 도트 값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사실 실제 ASCII 코드는 단지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실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 실제 폰트 값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램의 문자 코드를 써주면 CG롬에서 자동으로 그에 해당하는 폰트를 찾는다. 네, 그래서 연계되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네, 하단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ASCII 코드고요. ASCII 코드에 따라서 이 CG롬에 있는 그 폰트 데이터를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 CG램은 사용자 정의 문자를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예, CG롬은 CG롬은 여기 이 영역이고요. CG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메모리 맵이고요. CG롬과 CG램은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지만 이렇게 메모리 맵상으로는 같은 메모리 맵상에 있죠. 네, 그래서 CG램 이 부분입니다. CG램 메모리 맵상의 이 부분은 사용자 정의 문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픽셀 값을 딱딱딱 찍어서 어떤 문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픽셀 수가 굉장히 가로 세로 픽셀 수가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5 곱하기 7 네, 그래서 좀 제한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문자 문양을 한정된 도트 내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주소를 공유한다. 이 부분은 메모리 맵상 같은 메모리 맵을 쓴다는 얘기였고요. 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숫자로 설명을 드리자면 0x00에서 0x0f까지의 영역에 사용자 정의 문자를 할당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문자는 2개의 코드 영역을 차지한다. 네,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코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x 00의 내용을 쓰게 되면 0x 1, 0x 0, 이거 0x 08이죠. 0x 08에도 동일한 내용이 쓰여지게 돼서 총 두 개의 영역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이게 총 16칸 같죠? 16칸이죠. 하지만 총 8개까지만 문자를 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다음은 제어부입니다.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명령 레지스터가 이렇게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외부 단자를 외부에 있는 레지스터 셀렉트 단자입니다. 이거 리셋 단자 아닙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레지스터 셀렉트라는 단자를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자를 설정을 해줌으로써 명령어 모드로 할지 데이터 모드로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또는 명령어를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명령어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또는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특정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에 맞는 이런 명령들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잘 안 들어오실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실습 이거는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 실행 시간을 제가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장 좀 난해한 그런 디버깅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이런 실행 시간을 안 지켜줘서 생기는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라고 실행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동작 주파수인데요. 이거는 거의 다 270kHz로 비슷하게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네, 동작 주파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비즈 플래그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실행 시간에 맞는 지연 시간을 추가하고 이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비즈 플래그 확인을 통해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즈 플래그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작업이 잘 끝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또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즈 플래그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비즈 플래그 값과 주소 카운터 값을 읽어온다. 그래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즈 플래그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270kHz. 대부분 유사한 클록 주파수를 가진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구조입니다. 외부 구조는 다음과 같은 핀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병렬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8비트의 핀이 있습니다. 여기선 데이터 또는 명령이겠죠. 어떻게 보면 명령도 데이터긴 한데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호 핀이 되겠고요. 그리고 enable, 이건 활성화 신호 2비트가 되는데요. 이것도 명령의 수행 하강 엣지에서 LCD 드라이버가 처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된다. 그래서 명령 활성화 또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선택 비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LCD는 거의 읽어드리는 용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 LCD로 쓰기 위한 용도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쓰기가 로우에서 쓰기 모드로 동작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로우 그라운드로 연결해서 씁니다. LCD 자체가 그 데이터를 써주면 그 LCD에 출력이 되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읽기 전용이 아니라 쓰기 전용이죠. 쓰기 전용 모드이기 때문에 이거 MCU 입장에서 저희는 써줘야 되잖아요. LCD.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라운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라운드로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레지스터 셀렉트 아까 설명드렸죠? RS
이거는 명령어 또는 데이터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예, 여기도 설명을 해놨네요. 그런 용도의 핀이고요. 나머지는 전원 또는 그라운드에 관련된 그런 핀이고요. 그리고 V5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LED 전원입니다. 그래서 LC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변 저항을 통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LED 플러스,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나눠드린 키트에서는 AK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각각 플러스 극을 말하는 에노드의 약자와 마이너스 극에 해당되는 캐소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백라이트 전원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동작 타이밍인데요. 딱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복잡하시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아마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좀 여러 번 두고 보시면서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신다 하면은 이 사이클, 특정, 이 동작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디버깅을 하시는 게, 그때그때 이걸 보시면서 디버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동작에 이런 딜레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제대로 된 동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동작을 위해선 어떠한 이만큼의 딜레이가 필요하다. 어떤 동작을 진행한 후에 어떤 만큼의 딜레이가 필요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그런 동작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하셔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쓰기 동작 타이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상으로는 599, 559, 560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CD 모듈의 프로그래밍, 제어 명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 부분은 초기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화 부분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이건 예시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제어 이런 라이트 커맨드, 뭔가 딱 봤을 때 뭔가 명령어를 써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이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먼저 2라고 하는 그 외부 단자를 제로로 세트하고, 그리고 RS, 레지스터 셀렉트를 제로로 세팅하면, 이거는 명령어 모드입니다. 아까 잘 설명까지는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명령어 모드가 로우일 때 명령어 모드고요. 이제 명령어 모드가 됐기 때문에 해당 GPIO의 출력 데이터 레지스터에 출력할 그런 데이터를 써줍니다. 여기는 명령어를 담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명령어에 해당되는 값을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가 있네요. 이건 잘 보시면은 실행시간, 동작 타이밍을 잘 보시면은 이게 왜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CD Pulse Enable이라는 함수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건 어떤 함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일단은 보니까 화강 엣지에서 동작한다는 주석이 있는데, 주석은 일단 제치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LED E 비트, 활성화 비트를 하이로 일단 놓네요. 그 다음에 최소, 이거는 지연 시간, 동작 타이밍에서 긁어온 지연 시간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연 시간보다 약간 여유 있게 1ms의 딜레이를 줬고요. 사실 1마이크로세컨만 줘도 상관없는데 충분하게 줬네요, 아주. 그리고 다시 2를 로우로, 그래서 실행 시간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지연 시간을 부여한다.
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넉넉하게 딜레이를 줬네요. 그래서 LCD 펄스 이네이블의 딜레이를 이렇게 넉넉하게 줘서 이 모든 함수의 실행 시간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여기다 써주게 되건 이 LCD 펄스 이네이블에 있는 이 딜레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이 실행 시간에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강 엣지에서 동작 이거 써는 거는 저도 감감을 했는데 이가 액티브 로우라는 얘기네요. 네, 이가 하강 엣지에서 동작을 한다 그런 얘기였네요. 네, 그래서 하이에서 로우가 되는 순간 이 시점에서 써준 명령이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네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초기화 프로그래밍 순서입니다. 초기화 프로그래밍 순서는 책에도 있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뺄 거 빼고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원 투입하거나 리셋 스위치를 누르고 초기화 수행 전 30ms를 대기하고 펑션 set 명령, 디스플레이 온오프 명령 이런 명령들을 전송한다. 일련의 절차가 있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옮긴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게 초기화 부분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도 이거는 윤덕현 교수님께서 해놓으신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보시면 오픈소스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오픈소스가 없다 하면은 이런 글로 쓰여진 자료들을 보고 직접 코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더 좋겠죠. 저도 없는 거는 이렇게 잘 찾아가면서 글씨를 보면서 열심히 프로그래밍 했는데 실력은 확실히 더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뒤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5단계까지 세팅을 완료했으면 이제 DD램 주소와 표시할 문자 데이터를 전송하면 LCD에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내부 처리를 거쳐서 LCD에 데이터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자 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표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DD램의 특정 행과 특정 열까지만 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하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DD램 주소 세팅 모드를 이거는 명령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0x80과 0xC0이 각각 DD램의 주소를 세팅하는 모드입니다. 거기서 80 플러스 COL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0x00 플러스 COL 주소 값으로 주소를 세팅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또 로우라는 변수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로우에 따라서 1번 로우, 1번 행이 1행이죠. 네, 로우 행입니다. 1행인지하고 0행인지하고 그거를 따져서 그에 따른 주소를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팅된 주소값부터 종료 문자를 만날 때까지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rite data, 이거는 하나씩 문자 단위로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CG롬에서 문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CG램에 사용자 정의 문자를 쓰고 그 문자를 가져오는 그런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는 문자 코드 0에서 0x00에서 0x04 영역에 4개의 문자
다음과 같은 문자들의 폰트를 설정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문자 코드 0에서 2번째 비트, 비트 0에서 2는 그대로 CG램 주소에 B3부터 B5까지 해당되고 문자 코드의 세 번째 비트 B3는 동케어 상태다. 네,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그 메모리 테이블을 보셔야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먼저 문자 코드를 쓰게 되죠. 이 문자 코드는 그 ASCII 코드 상에서 보시면은 약간 뭐 백스페이스나 아니면 뭐 탭 같은 게 할당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저희가 사용자 정의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ASCII 코드와 연장되는 그런 코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문자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0번부터 8번까지 코드, 0번부터 이렇게 문자 코드를 0번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그대로 CG램 주소에 B3부터 B5까지 할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CG램 주소는 0번부터 2번 비트에 이렇게 총 8개의 주소가 할당이 되죠. 5 곱하기 8 픽셀의 그 문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총 8개의 주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D램 데이터와 CG램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 주소에는 실제 폰트 데이터 값이 쓰여지겠죠. 쓰여지는데 일단 5 곱하기 8이니까 이 상위 3비트는 비워두고요. 이렇게 이게 동케어라는 뜻인데요. 어떤 비트를 쓰던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부터 0번까지의 비트에 저희가 원하는 폰트를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자면 비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비트가 하이로 세트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죠. 네,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CG램 주소 지정 명령을 일단은 명령어 번지에 써준 다음에 8개의 CG램 데이터를 순서대로 데이터 번지에 써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문자가 표현이 되는 하나의 문자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폰트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주소 지정 명령, CG램 주소 지정 명령은 레지스터 셀렉트 비트를 제로 상태, 즉 명령어 전송 모드 상태에서 써주셔야 되고요. CG램 그 문자 폰트 데이터 있죠? 이거는 데이터 전송 모드, 즉 RS가 1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맨 아래 비트가 비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줄은 커서가 나타나는 위치로 일반적으로 모두 0으로 세팅을 해놓는다. 네, 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LCD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강 TFT LCD 모듈입니다. CD가 텍스트 LCD 모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TFT LCD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FT LCD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할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LCD, 저희가 사용하는 텍스트 LCD는 사실 텍스트 LCD TFT LCD는요, TFT LCD 컨트롤러 HX8347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컨트롤러가 없게 되면은요, 훨씬 더 제어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HX8347을 이용한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어할 방식은 몇 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픽셀 데이터의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뭐 구조 내에서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 블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방법, 제어 레지스터 요약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TFT LCD에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실제로 그 픽셀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영문과 한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태까지 그 함수로만 써왔던 그 TFT LCD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 코드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TFT LCD의 기초입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줄여서 DDI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그래서 화면에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기 신호로 제공하는 그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DI, 저희가 앞으로 제어할 그 모듈은 소스 드라이버, 게이트 드라이버, 그래픽, 램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 드라이버는 이 TFT의 소스 전극을 구동하는 역할을 하고요. 게이트 드라이버는 게이트 전극을 구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드시죠? 이 밑에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게이트 드라이버는 서브 픽셀을 온오프 한다. 이 픽셀들이 보시면은 RGB 각각의 픽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TFT LCD 같은 경우는 320 곱하기 24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 320, 세로 400, 세로 24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소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여러 개의 소스 전극이 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극을 그래서 TFT LCD의 기초입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DDI, 줄여서 DDI가 일단은 전체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그 구성 요소로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 그래픽, 램 등이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게이트 드라이버에 의해서 TFT의 그 픽셀들이 온 상태가 되면은 그 소스 드라이버에서 이 G램입니다. G램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여기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에 맞는 화소 전압으로 변경을 해서 액정의 신호 정값을 인가하는 식으로 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기초 내용만 다루려고 해도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면은 TFT LCD 드라이버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돼서 교재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TFT LCD 컨트롤러 HX8347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구조를 제가 옆에는 그 내부 구조이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DVB-T 020 키트에 TFT32A는 3.2인치 TFT LCD 모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TFT LCD 컨트롤러 HX8347A 소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TFT LCD를 뽑으셔서 그 뒤를 보시면은 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칩이 바로 이 TFT LCD 컨트롤러 소자입니다. 그리고 HX8347A는 소스 드라이버, 게이트 드라이버, 그래픽 램을 포함한다. 아까 기초 0번, 기초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이 디스플레이 LCD 컨트롤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3.2인치 TFT LCD 모듈은 240 RGB 곱하기 320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즉, 이 말은 240 곱하기 320개의 픽셀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픽셀의 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RGB 값이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720개로 되어 있죠? 이게 RGB 값을 다 곱해서 RGB 3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240 곱하기 3은 72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720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픽셀당 16비트 또는 18비트 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픽셀이 가지는 색상을 16비트 또는 18비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이 있고요. 저희는 16비트를 사용할 거고요. 색상 또한 16비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DVB-T 020 키트는 3.3V 전원으로 TFT LCD를 구동하며 I/O 인터페이스의 전원은 1.65에서 3.3, 드라이버 회로는 2.3V에서 3.3V 범위에서 동작을 한다. 네, 그래서 범위를 다 충족시키는 3.3V 전원으로 TFT LCD를 구동하고요. 그리고 이 LCD 컨트롤러 HX8347의 내부에는 5.5MHz의 시스템 클록 발생기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클록 입력 없이도 자체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좀 많으실 텐데요. 뒷장에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PU 인터페이스 방식. 네, 이제 CPU 인터페이스 방식.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RGB 인터페이스, SPI 인터페이스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동작 방식에서도 두 가지 동작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 8080형과 모토로라 MC6800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 가지 픽셀 데이터 비트 수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비트 수는 그래서 8, 16, 18비트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여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인텔 8080형의 16비트 병렬 버스에 의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65,536 컬러를 표현 가능하고 총 D15부터 D0까지 16비트의 데이터 버스를 사용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LCD 컨트롤러의 외부 핀과 제어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여기서 설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겠죠. TFT LCD의 전체적인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구동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동기 신호를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달하는 방식. 네, 뭔가 입력이 디스플레이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지면 그 신호를 뭐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하는 대로 전달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타이밍 컨트롤러가 뭔지 알아야겠죠? 타이밍 컨트롤러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 신호를 소스 드라이버 및 게이트 드라이버가 패널을 구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칩. 네, 그래서 데이터 및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컨트롤러에 의해서 소스 드라이버 및 게이트 드라이버가 패널을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다음으로 그럼 옆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의 변경, 서브루틴 연결 및 반복 연산의 횟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소의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처음에 값을 써주게 되면은 이거는 인덱스 레지스터에 먼저 인덱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값이 목적 레지스터의 주소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써주시게 되면은 그때는 해당 레지스터의 값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값을 그래서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자면은 픽셀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먼저 22 이 주소값을 써주게 되면은 그 주소값이 인덱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 목적 레지스터 주소가 지정이 되게 되겠고요. 다음에 값을 쓰게 되면은 이제는 해당 레지스터에 값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램에다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내부적인 동작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작 타이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실습하시면서 좀 더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디버깅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지연 시간을 하나로 다 퉁쳐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서 좀 더 빠른 동작 속도의 코드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픽셀의 컬러 데이터 포맷입니다. 저 아까 설명드렸듯이 16비트 포맷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6비트 포맷으로 65,536칼라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총 18개의 데이터 신호선이 있지만 그 중에서 16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을 나타내는 게 6비트, G 6비트, B 6비트. 이거는 잘못 말했죠. 총 16비트라서 R이 5비트, G가 6비트, B가 5비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주요 블록이죠. 소스 및 게이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직 방향으로는 240개의 RGB 픽셀에 대응하는 RGB 신호선 S1부터 S720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240의 RGB를 포함한 그런 신호선 총 값이고요. 이 그림과 함께 매치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RGB 픽셀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걸 또 240개로 쪼갠 그런 거죠. 각각의 픽셀을 각각의 R 신호선, G 신호선, D 신호선을 240개로 또 쪼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스 드라이버 회로는 G램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각 신호선에 해당되는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여 이를 구동한다.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전압 뭔지 궁금하시겠죠? 이 아날로그 전압은 그 각각의 화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부가적인 설명은 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 데이터와 아날로그 전압의 관계는 이미지의 색이 어두울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색이 밝을수록 전압이 높아진다. 이를 그레이스케일 전압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전압을 통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5번. 수평 방향으로는 320개의 게이트 신호선이 존재하여 픽셀의 라인을 순차적으로 구동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어 있고요. 게이트 드라이버죠. 보시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IC, 소스 드라이버에서는 이 서브 픽셀의 색상의 차이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전압 생성기를 거쳐서 색상의 차이까지 구현을 했고요. 이 게이트 드라이버에서는 픽셀을 단지 온오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20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240개로 이 수직 방향으로 240 등분한 거를 다시 수평 방향으로 320 등분을 해서 총 240 곱하기 320 픽셀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소스 및 게이트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또 제어하기 위한 픽셀을 어떻게 뿌릴지 그런 거를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MX, MY 그리고 여기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RA 열 주소 그리고 CA 행주소 MX Y축 미러 X축 미러 그리고 MY Y축 미러 그리고 BGR이라고 해서 픽셀 위치를 변형한다. 이런 파라미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픽셀을 어떻게 제어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X가 0이면은 행주소를 0번부터 쭉 시작을 하고 MX가 1이다 하면은 239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어서 규칙과 순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픽셀을 차례차례로 픽셀의 데이터를 차례차례로 쓰고 또 출력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GRAM 액세스 이 부분은 GRAM에 접근할 때 주소를 관리하는 그런 주소 카운터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순서대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MV, MX, MY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쓰여지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죠. 순서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그림으로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특정 비트를 설정해줌에 따라서 특정 비트, 여기서 특정 비트라고 하면 MADCTR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말로 하면 메모리 데이터 접근 제어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MX, MI, MV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GRAM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전돼서 Y축 반전, Y축 미러, X축 미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RAM에 말이 정리가 안 되어 좀 더 정리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GRAM을 접근하는 주소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HCX8347의 초기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 그 교재에서도 제대로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이 표도 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제조사에서 배포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첨부해드린 그 TFT LCD 코드에는 그 초기화 코드의 출처를 같이 URL로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초기화 함수는 제조사에서 배포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 여기서 예, 이 딜레이는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TFT LCD 드라이버에 쓰이는 레지스터 중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있으니 네,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셔서 좀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다음은 TFT LCD의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T LCD 화면은 초상화 모드 또는 풍경화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풍경화 모드, 이거는 가로가 긴 거, 초상화 모드는 세로가 긴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먼저 각 픽셀 좌표를 잡고 좌표의 주소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면 그 좌표부터 차례로 플러스되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픽셀 데이터 출력에 대해 자동으로 XY축 좌표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화면 처리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주소는 시작 주소만 지정하고 그 뒤로는 데이터만 출력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주소는 시작 주소만 지정을 하고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알아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어서 픽셀들이 데이터들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동으로 이렇게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상화 모드를 사용하려면 R16 레지스터의 MV, MX, MI는 0, BGR은 1로 설정한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그 주소를 설정할지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풍경화 모드를 사용하려면 R16 레지스터의 MI는 0, MV, MX, BGR은 1로 설정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각각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영문 ASCII 문자의 화면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폰트 데이터의 픽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영문 ASCII 문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데는 가로, 세로 최소 5 곱하기 8 픽셀의 문자 박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문자 폰트는 문자 박스 안에 5 곱하기 7 픽셀에만 저장을 한다. 네, 이거는 텍스트 LCD와 동일하죠. 예. 한 줄은 그 커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각 문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글과의 혼용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는 경우 한글 표시에 최소 16 곱하기 16 픽셀의 문자 박스가 필요하므로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 영문 ASCII 문자의 좌우폭이 한글 문자 좌우폭의 2분의 1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걸 반각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 경우에 전각 문자가 되겠죠. 전각 문자인 한글에 반을 쪼갰다 해서 반각 문자가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데이터로 따져본다면 16 곱하기 8 픽셀이기 때문에 16바이트의 폰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네, 폰트 데이터만 이만큼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픽셀 색상을 나타내는데도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각 명문 아스키 문자의 폰트는 각 픽셀에 대응하는 비트, 각 픽셀에 대응하는 비트는 세로로 바이트 단위로 구성하고 바이트는 가로로 연속해서 배열한다. 네, 제가 써놨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각 픽셀에 대응하는 비트는 세로로 바이트 단위로 구성한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요렇게 세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바이트 단위로 쭉 나열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구성을 했고요. 바이트는 가로로 연속해서 배열한다. 요 바이트가 되겠죠. 하나의 비트의 묶음 바이트는 가로로 연속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비트가 배열됐고 비트 덩어리인 바이트는 가로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줄이 끝나면 아랫줄에 대해서도 8바이트로 배열을 한다. 이 부분입니다. 아랫줄도 이렇게 윗줄과 동일하게 8바이트 배열을 했죠. 다음은 픽셀의 컬러 데이터입니다. 단색 그래픽 LCD에서 도트를 출력하는 경우와 달리 컬러 TFT LCD 모듈에서 픽셀을 출력하기 위해선 폰트 데이터의 각 비트를 이에 대응하는 16비트 컬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여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16바이트 폰트 데이터에 추가로 색상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단색 그래픽 LCD에서는 도트라는 말을 썼고 컬러 TFT LCD 모듈에서는 픽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도트 데이터라는 거는 색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로우와 하이만 있는 그런 하나의 점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픽셀이라고 하면 같은 점 데이터지만 이 픽셀은 색상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픽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6비트의 컬러 데이터로 변환을 하여 출력을 해야 된다고 하였죠. 네, 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폰트 데이터의 일로된 비트는 문자를 나타내며 미리 지정된 색으로 나타낸다. 이를 전경색이라 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초록 색깔 문자를 나타내는 비트이며 미리 지정된 전경색이라고 하는 지정된 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폰트 데이터의 0으로 된 비트는 문자 외에 배경 공간을 나타내며 미리 지정된 색으로 표시한다. 이를 배경색이라 한다. 이 흰 부분이 배경색이 되겠죠. 그리고 폰트의 0으로 된 비트를 출력하지 않고 건너뛰면 기존 바탕색이 유지된다. 이때 출력되는 문자를 투명 글씨라 한다. 그러니까 이 폰트의 0으로 된 비트, 이 비트를 아예 그냥 출력을 안 하고 건너뛰게 되면은 기존의 그 바탕, 배경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투명 글씨라고 별도로 또 칭하는 말을 추가를 해놨네요. 네. 그래서 출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색이 기존 색이 유지되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는 출력이 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 문자를 투명 글씨라는 말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글의 구조와 한글 표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구조 그리고 한글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강 문자, 즉 16 곱하기 16 픽셀의 문자 박스에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글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완성형 코드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합형 코드입니다. 여기서 완성형 코드는 보시다시피 G, CAM, F처럼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띠도록 폰트 데이터를 작성을 한 것이고요. 조합형 코드는 이, 키읔, 에 이런 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서
폰트 데이터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성형 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와의 충돌이 적고 글자체가 깔끔하지만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초기 코드 규격인 KSC 5601 기준으로 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2350자만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표시할 수 없는 문자가 많았다. 예,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 단점에 해당되는 이 표시할 수 없는 글자가 많았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고 또 유니코드라고 하는 그런 그 코드에서 11,172자의 한글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규격을 가지는 UTF-8 인코딩 방식의 한글을 이제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전 글자를 다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시할 수 없는 글자가 많았다. 이건 옛말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 메인으로는 뭐 유니코드 규격의 UTF-8 인코딩 방식을 주로 많이 쓰긴 하지만 현재도 그 KSX1001 규격을 가지는 ANSI 인코딩 방식과 그리고 ANSI를 한국에서 확장한 EUC-KR 인코딩 방식도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예,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ANSI 인코딩 방식, 이거는 2350자만을 정해놓은 그런 완성형 코드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확장한 이런 인코딩 방식 또한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좀 옛날 분,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찝차를 타고 온 펩시맨과 쇼다리 똠방 카카. 예, 이 말을 직접 타이핑해서 치게 되면은 이렇게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문자가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KSX1001의 제한된 글자 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자 코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뭐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찾아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니코드 그리고 UTF-8이라고 하는 그런 한글 코드와 인코딩 코드에 대해서 그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TF-8 인코딩 방식은 가변 길이를 가지며 완성형 한글 코드가 포함된 2바이트 길이의 유니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유니코드 자체는 2에서 3바이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만든 인코딩 코드가 UTF-8이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UTF-8 방식에서 한글은 유니코드에 헤더가 추가된 형태의 3바이트 길이를 가진다. 네, 이거는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유니코드가 보이시죠? 유니코드를 특정 알고리즘을 거쳐서 인코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유니코드를 어떻게 그러면 인코딩을 했느냐? 일단 헤더가 추가되어 있고요. 이 헤더를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유니코드를 4비트, 6비트 해서 이렇게 잘라서 각각 넣은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UTF-8의 3바이트 한글 코드는 완성형 코드이지만 조합형 코드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형 코드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이거는 조합형 코드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조합형 코드의 초성, 중성, 종성 코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계산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그 하나의
코드 값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 코드 값에 따른 그 자소는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참 헷갈리시면 안 될 게 KSSM 방식의 조합형 한글 코드표도 이와 비슷한데요. 여기서 KSSM 방식의 조합형 한글 코드와는 사뭇 다른 게 이 UTF-8 한글 코드에서 분해한 초중 종성 코드표는 옛 한글 및 채움 문자가 빠져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그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SSM 방식은 옛 한글 및 채움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조합형 한글의 화면 표시입니다. 조합형 한글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각 자소가 16 곱하기 16 픽셀에 대응하는 32바이트의 폰트를 가지고 있다. 이름절의 글자를 완성하려면 초성, 중성, 종성의 폰트 데이터를 우어시켜야 된다. 그래서 초성 따로 저장, 중성 따로 저장, 그리고 종성 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저장된 그 바이트들을, 폰트 데이터들을 오어 연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글은 모아쓰기 구조를 가지므로 같은 자음이라도 중성과 종성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른 폰트 모양이 필요하다. 이때 다른 폰트 모양을 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성, 중성, 종성 순서로 8 곱하기 4 곱하기 4벌의 폰트 방식을 사용한다. 네, 즉 초성 8벌, 중성 4벌, 종성 4벌의 폰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성의 벌은 종성의 유무와 중성 코드, 그리고 중성의 벌은 종성의 유무와 초성 코드, 그리고 종성의 벌은 중성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일종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벌에 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테이블로 있고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저희는 그 벌을 그러니까 그 초성, 중성, 종성의 벌을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코드를 참고해서 바꿨습니다. 이거를 이 각각의 자소가 코드 번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코드 번호로 매핑을 해놓은 겁니다. 네, 이거를 해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코드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저희는 이 해석된 벌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코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문부터 분석을 시작할 텐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URL이 있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 코드를 제조사에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제조사 홈페이지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초 배포는 제조사에서 이루어졌겠죠. 네, 그래서 이 URL을 참고하셔서 다운을 받으신 그 코드를 잘 초기화 코드를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초기화 코드를 얻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른 그냥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문 ASCII 문자 출력을 위한 라이브러리. 네, 여기서 몇 가지 매크로라든지 변수 선언 부분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RGB 각각의 그 아날로그 전압.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로 이 최대 6비트의 6비트의 아날로그 전압을 통해서 그 각각의 색상의 밝기에 따라서 각각의 색상의 밝기를 다르게 하여서 색상의 차이를 구현한다.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구현해 놓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디파인 문으로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R, G, B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딘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주석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들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 혼자 떠드는 게 됐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는 8비트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6비트, 5비트, 6비트, 5비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맞잖아요, 비트 수가. 네, 저도 이게 이상해서 윤 교수님 카페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PC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24비트 트루칼라 기준으로 주석을 매겨준 거고요. 실제 코드이 정의된 거는 16비트죠. 16비트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글쎄요,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모드를 지정한다거나 캐릭터의 X축 최대 캐릭터 개수, Y축 최대 캐릭터 개수를 설정한다거나 이거는 문자가 문자 범위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문자가 몇 번째 문자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그 픽셀하고 문자를 다르게 썼습니다, 범위를. 픽셀로 따지자면 0에서 239 또는 0에서 319까지 픽셀이 적용이 되겠죠. 가로, 세로에 따라서. 근데 문자는 각 문자에 16비트씩 할당이 되게 되겠죠. 16비트 맞죠? 네, 16비트.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단위를 따로 썼습니다. 16비트가 맞나요? 잠시만요. 이거는 영문 캐릭터 기준으로 쓴 거라서 8비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값이 대충 8비트 영문 캐릭터 단위로. 그러면은 한글을 쓴다면 2개씩 잡아먹겠죠. 이 캐릭터 좌표 칸을. 그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문자 칸이 맥스 값이 됐냐, 리미트에 도달하면 넥스트 라인 플래그를 세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경색, 정경색을 설정할 수 있는 변수도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사전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아스키 문자 출력을 위해서 이 TFT English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라는 그런 8비트 값을 몇 개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역 변수는 데이터 그리고 XY. 이거는 데이터는 폰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픽셀 데이터죠. 픽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폰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폰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변수가 되겠고요. XY는 여기 2차원 배열이 2개가 사용이 됩니다. 먼저 하나는 픽셀이라고 하는 그 픽셀의 색상 값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이고요. 또 하나는 이 폰트라고 하는 그 폰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각 두 가지의 배열에서 X좌표, 이 X좌표와 Y좌표를 지정해주는 데 쓰는 좌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에서 이 첫 번째 인덱스는 X 인덱스고요. X좌표 값이고요. 두 번째 인덱스는 Y좌표 값입니다. 보시면은 이 폰트, 이거는 반대로 적용이 되네요, 보니까. 여기는 X 값이고 이 폰트에서 코드, 이 값은 Y 값에 해당이 되겠죠. Y 값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포문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픽셀, 데이터, 지금 이 폰트라고 하는 폰트 데이터 값을 데이터 변수에 옮겼죠. 그 옮긴 값이 만약에 1인가 0인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1이면 그 픽셀의 특정 비트를 정경색으로, 0일 경우는 픽셀의 특정 비트를 특정 배열 값을 배경색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SB부터 체크를 한 다음에 한 비트씩 쉬프트를 해주는 거죠. 쉬프트란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다음 포문에서는 LSB의 다음 비트가 이 부문에서 연산을 처리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구문을 다 돌았으면은 여기까지의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색상 값이 입혀지고, 폰트 데이터가 1인지 0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값을 저장을 하고, 그렇게까지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거고요. 다음은 이 밑에 부분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x 플러스 8. 이 폰트는 이 두 번째 값이 y값이라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포문을 들여다보면은 역시 처리를 하는데, 동일한 원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부문을 보면, 만약에 이 x캐릭터는 x좌표인데요. 캐릭터를 기준으로 문자 기준으로 본 x좌표이죠. x좌표가 x좌표의 그 최대값에 도달했는가, 즉 라인의 끝이냐, 이걸 묻는 거죠. 만약에 라인 끝이면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럴 때는 next line 플래그라고 하는 일종의 플래그 변수를 1로 세트하면서 x캐릭터, 즉 x좌표를 0으로 다시, 마지막 줄이니까 이제 0으로 다시 돌아오고, y좌표는 플러스 2 돼서 플러스 2이라고 하면 2바이트가 플러스 된 거죠. 이 문자 하나에 2바이트씩 y좌표를 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준 거고요. 만약에 x, y좌표 전부 다 마지막이다 하면은 이거는 스크린의 끝까지 다 했다는 거죠. 끝까지 다 썼다는 거죠. 끝까지 출력이 다 완료됐다는 거죠. 그때는 x좌표만 0으로 놓는 게 아니라 y좌표까지 0으로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줬고요. 만약에 next line 플래그가 켜져 있으며, 그리고 x 캐릭터가 0이다. 이거는 end line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널 코드가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은 바로 리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예외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tft 픽셀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 값을 써주게 되는데요. 일단 tft 픽셀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바로 옆에 이렇게 옮겨놨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ft 엑셀 함수는 x 포지션, 말 그대로 x 좌표고, 그리고 y 포지션, y 좌표, 그리고 컬러, 말 그대로 색상값을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개 변수가 딱 맞게 지정이 됐죠. 캐릭터, x 캐릭터, 문자 좌표, 바이트만큼 곱해준 거고요. 그리고 바이트만큼 곱해준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자가 차지하는 칸수에 대해서 이렇게 곱슬 해준 겁니다. 그리고 y 캐릭터도 이 y 캐릭터 자체는 이렇게 두 칸씩 차지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이미 그거는 플러스 2,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곱하기 8만 해주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곱하기 8 값을 매개 변수로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픽셀, 이거는 색상 값이죠. 색상 값을 여기 넣어준 겁니다. 결국 넣어서 최종적으로
그 TFT LCD에 색상 플러스 폰트 데이터 값을 전송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열에 임시적으로 그 값을 저장을 했다면 TFT 픽셀에서는 데이터를 실제로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L, 이거는 랜드스케이프, 즉 풍경화 모드고요. LS몬으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은 포트레이트, 즉 초상화 모드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에서 X좌표 맥스 값과 Y좌표 맥스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시작 좌표 값을 이렇게 써주는 건데요. 예, 레지스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옆에 붙여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두 줄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16비트 값 하나로 좌표를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이죠. 16비트 하나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은 256까지입니다. 0에서부터 255까지인데 저희는 319까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지스터에서도 세팅을 2비트로 두 개의 레지스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맞춰져 있고요. 총 데이터 라인이 16라인이잖아요. 0에서부터 15까지. 그렇게 해서 그 라인으로 두 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다른 레지스터로 두 번에 걸쳐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1, 2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런 식. 예, 그래서 이 LSB 부분하고 MSB 쪽하고 나눠서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에 하나의 주소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원리죠. 네, Y축 좌표 또한 Y축 주소 또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때 이 MSB 부분이 2입니다. 이 부분은 Y축은 범위가 0에서부터 255의 범위보다 더 작죠. 그래서 하나의 레지스터 안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레지스터를 할당을 해놨지만 이 부분은 그냥 0으로 써주면 됩니다. 네, MSB 부분은 0으로, 그리고 LSB 부분은 그냥 좌표를 써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명 모드가 아니다 하면은 색상 값을 써주는 과정 또한 있어야겠죠. 만약에 투명 모드다, 투명 글씨를 쓸 거다 하면은 출력을 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코드를 안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럼 거기까지가 코드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문자 출력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이거는 TFT 스트링 함수에서 분기가 설정이 일부 이루어지고 TFT 코리안이라는 또 함수에서 일부 처리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한글 문자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영어 출력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이고요. 사실 한글과 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큰 틀이 되는 함수는 TFT 스트링 함수고요. 여기서 영어냐 아니면 한글이냐 그걸 판단을 해서 분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부분은 이 TFT English 함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은 한글 문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저희가 툴이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툴 자체가 UTF-8 방식의 인코딩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U는 UTF-8 인코딩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UTF-8 데이터 방식에 맞게끔 변수를 3개 설정을 해놨죠. UTF-8 데이터의 한글 코드 구조가 총 3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비트, 1바이트짜리 변수를 3개를 설정해서 거기에다가 코드를 쪼개서 받을 겁니다. 왜 쪼개서 받냐고요? 이거는 이쪽에서 받은 값 각각이 그 초성, 중성, 종성의 불리형 코드라 그랬나요? 불리형 코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초성, 중성, 종성의 데이터 값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 쉽게끔 변수를 3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유니코드 값을 이 UTF-8 데이터를 유니코드 값으로 바꿔서 저장할 2바이트의 변수, 한글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래서 X 캐릭터 값, 이 캐릭터 값, 매개 변수를 설명을 아직 안 드렸죠. 매개 변수는 말 그대로 문자 단위 X좌표, 문자 단위 Y좌표, 그리고 전경색, 배경색, 그리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이렇게 총 5가지를 입력받는 그런 함수가 tft string이라는 함수고요. 여기서 넥스트라인 플래그 이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래서 배경색, 전경색 다 맞게끔 매개 변수에서 그 변수로 할당을 해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while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while문을 돌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보니까 먼저 그래서 채널 1, 채널이 아니죠. 그냥 ch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캐릭터 1의 약자입니다. 캐릭터 1은 문자열의 이 아스테리스크 값은, 별표 값은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자열이 첫 번째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열이 저장됐는데 문자열의 첫 문자가 저장된 주소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1에는 먼저 첫 번째 주소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보니까 플러스 다음 주소 값을 가리키도록 인크리먼트가 됐네요. 이 문자 배열의 타입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주소 값이 1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if문을 통해서 이 첫 문자가 English ASCII 코드인지 체크한다. ASCII 코드 범위가 딱 0에서 8079일 겁니다. 아마 79까지가 ASCII 코드 범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if문을 이렇게 매겨놓은 거고요.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이거는 영어다 해서 바로 tft English 함수를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ASCII 코드 이거는 1바이트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 내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 2하고 캐릭터 3를 ch2하고 ch3를 쓰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예외 처리가 좀 적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예외 처리를 더 많이 해놔야 됩니다. 많이 해놔야 되는 이유가 사실 유니코드 중에서 한글이 아닌 코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를 뽑아내서 그 예외 처리해서 함수화를 해서 중국어를 뿌리고 싶다,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에 따라서 코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불완전한 코드죠. 일일이 다 예외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영어하고 한글만 예외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유니코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이상한 문자가 출력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코드, 이 부분은 한글 코드 예외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글 코드로 아예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